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강동우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쯤에도 뭐 행사에서 강연했었는데 그때도 감기가 마침 걸려버렸었는데 오늘도 어제부터 갑자기 감기 기운이 나서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중간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20년도 8월부터 시행된 가명정보 특례제도에 대해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하는 업무는 그 인터넷진흥원의 그 서울 그 앞에 부스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강원, 부산, 대전, 인천에 그렇게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 센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그 좀 수도권 쪽에 좀 밀집돼 있는 기업들을 좀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도 소개하고요, 결합 사례 소개랑 그다음에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 제도는 아시다시피 아까 뭐 오늘 오전에 많이 들으실 때 데이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경제로 이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가 이제 부가가치 창출의 이제 핵심 요소가 되면서 이제 개인정보 쪽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좀 산업화를 할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2011년에 개인정보법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10년 지난 거의 한 15년 동안 계속 보호만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하는 측면을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명정보라는 제도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입법을 통해서 도입을 하면은 개인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돼서 20년도 2월에 법이 통과됐고요. 6개월 뒤 20년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데이터 중에 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이제 반수 이상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이 이용을 하거나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파기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가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정보를 삭제 대체해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가명정보의 개인정보, 임명정보의 차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교육 받으실 때 가명정보랑 임명정보는 많이 보셨잖아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이 정보는 사전에 동의받은 한도 내에서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명 정보는 그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그 개인 정보의 일부 또는 정보를 삭제 대체하는 등 가명 처리를 통해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임명 정보랑 가명 정보랑 뭐가 다르냐라고 지금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정보가 있으면은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 그거의 가명 정보입니다. 추가 정보가 있으면 개인 정보로 돌아가는 정보를 이제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를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하고, 임명 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더라도 추가 정보가 어디서 갖고 와서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하더라도 개인이 식별이 안 되는 정보를 임명정보다. 임명정보는 한번 임명정보가 되는 순간 이제 개인정보 범주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20년도 8월에 법이 시행됐다 그랬잖아요. 그 법 시행된 들어왔던 내용 간단히 보시면은 그 정의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는 보시면은 기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면,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 식별정보라고 하죠. 그리고 나에 보면 해당 정보만으로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들 교육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개인정보 교육 받으실 때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많이 받으셨는데, 이 다 부분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다 부분이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그래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반대로 해석하면 추가 정보가 있으면은 특정을 시킬 수 있는 정보. 이거를 가명 정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밑에 1의 2 보시면은 가명 처리란 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처리라는 단어랑 그냥 정보라는 단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 규정에 두 가지의 이제 정의 규정이 새로 신설됐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개인정보랑 익명정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가 개인정보, 그다음에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한 형식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할 게 그 가명 정보가 이제 다의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 보시면은 이게 개인정보란이라는 정의 규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밖에 저희 가명정보 활용전센터 부스에서 이 퀴즈가 나왔었는데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틀렸는데 자꾸 맞다고 체크하시는 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례 규정으로 들어온 거는 아까 그 정의 규정 아니라 28조의 2 규정입니다. 그래서 28조의 2에 가명정보의 처리 등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예,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의가 있어야지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만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특례를 만들어서 예외를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뭐 제3자 제공을 하거나 목적에 이용을 한다고 이게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걸 무제한 사용할 수는 없어서 무제한 그렇게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등을 위해서만 이렇게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2항은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원본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추가 정보가 있으면 식별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추가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3자한테 가명 정보를 제공할 때 이런 정보들이 포함해서 같이 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규정으로 명시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조의 3은 가명 정보는 가명 처리를 해서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진 건데 가명 처리가 돼서 가명 정보가 된 건데 이 가명 정보 A 기관에서 있는 가명 정보와 B 기관에 있는 가명 정보를 두 개를 이제 붙이는 거를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을 할 때 보시면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 정보 결합은 보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기관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도 가명 처리를 했고 여기서도 정당하게 가명 처리를 했어요. 제대로 이제 가명 처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는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양 기관의 데이터를 두 개를 붙여봤더니 데이터끼리 좀 결합을 해서 빠르마른 조사를 해봤더니 식별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양 기관의 데이터가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식별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다시 식별되는 정보로 돌아가면은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결합은 전문 보호위원회 등이 있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에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합 전문기관에서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연구자가 이 결합 데이터를 받고자 할 때는 결합 전문기관 안에서도 이 결합시켜 놓은 데이터가 이게 밖으로 나가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거쳐서 반출 심사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야지만 밖으로 꺼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 이렇게 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져갈 수 있다. 반출을 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의 처리는 세 가지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가명정보 제3자 제공을 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결합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승인을 받고 반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명 정보도 보관을 할 때는 개인정보랑 동일하게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고요. 그래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인지 아닌지가 막 헷갈려가지고 이건 그러면 안전 조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좀 헷갈릴 위험성이 있어서 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가명 처리해서 이제 제공을 할 때 요 기록 작성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 이제 제공을 하거나 가명 처리를 할 때 요거 꼭 가명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록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법이 명시가 돼 있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수행 시에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는 안 하더라도 앞으로 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하고 계시는데 저 기록 작성을 안 하고 계신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것들 마련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는 가명 처리했을 때 추가 정보랑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식별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정보랑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정보랑 이제 분리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런 등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되고, 안전 조치를 안 한 위반 시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명 정보는 가명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뭐 결합 전문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에 가명 처리를 할 때 법에서는 아까 가명 정보 관련된 법 규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은 가명 처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법에는 명시가 따로 돼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개인정보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명 정보의 처리가 단계가 이제 5가지 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 내가 뭘 할 건지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가명 처리는 내부 기관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가명 처리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냥 개인정보 수집자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연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부 기관에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목적 외로 그 제3의 부서에게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이러한 가명 처리를 하는 게 목적이 적정한 길에 대해서 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을 좀 명확하게 수립을 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연구자가 따로 있다면 그 연구자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야겠죠. 그때 연구 이제 계획서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 설정도 사전 준비 단계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명 정보 처리 목적에 이제 적합한지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뭐 다양하게 이제 서류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 적정성 검토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가명 처리를 할 때, 내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데이터 제공 담당자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위험성 검토 단계의 첫 번째 데이터 식별 위험성 검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가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 검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받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받아가서 처리하는 사람이 어떠한 위험한 환경에서 검토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단계 위험성 검토의 결과에 따라서 3단계 보시면요, 위험성 검토 결과 바탕 가명 처리 방법 수준을 정해서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험성 검토 수준에 따라서 가명 처리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식별 위험성, 데이터가 되게 민감한 데이터예요. 민감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가명 처리 수준을 높여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은 가명 처리 수준을 낮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명 처리 수준을 높이냐 낮추냐를 뭐 예시를 간단하게 들면은, 만약에 제 이름 강동우를 가명 처리한다고 치면은 뭐 강땡우라고 하는 게 가장 간단하게 가명 처리하는 거겠죠. 근데 가명 처리 위험 수준이 높아서 가명 처리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땡땡땡으로 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소를 가명 처리한다고 할 때 뭐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주소가 있었는데, 그냥 135만 지우고 중대로까지만 남겨놓는 가명 처리가 이제 낮은 수준의 가명 처리인데, 만약에 위험성이 높아서
식별위험성이 높다고 치면은 그냥 서울 송파구까지만 놔두고 뒤에는 다 삭제하는 감염 처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 식별위험성에 따라서 뭐 감염 처리 수준이 정해진다. 그 다음에 처리 환경의 식별위험성 검토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를 가져가서 이제 분석하시는 분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데, 만약에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석센터에 가서 그 연구하시는 분이 센터에 들어가서 통신기기 다 밖에 놔두고 몸만 들어가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만 갖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처리한 데이터는 밖으로 반출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처리 환경이 되게 높잖아요. 환경이 이제 좋다 보니까 감염 처리 수준을 낮춰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그냥 연구실에 있는 본인 PC에서, 인터넷이 되는 본인 PC에서 감염 처리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좀 위험성이 되게 높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건강보험공단 분석실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하게 되면은 감염 처리 수준을 높여서 감염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위험성 검토 결과값에 따라서 감염 처리의 그 수준이 정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 처리는 위험성 검토 결과에 따라 등등등의 분석해서 수준을 정하고, 이게 보통은 데이터 제공기관하고 연구자분들이 둘이 협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거 수준을 정한 다음에 감염 처리를 하고, 그래서 감염 처리를 진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연구자한테 주거나 결합 전문기관에 이제 주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이제 적정성 검토라는 단계를 거치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절차를. 적정성 검토는 심의위원 3명 이상, 의료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제 5명 이상이 붙어서 이 데이터가 밖으로 반출이 돼도 괜찮게 적정하게 감염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감염 처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적정이란 판단을 이제 세 분이 내려주시면은 종합 검토에서 적정이라고 돼서 그럼 반출이 돼서 연구자한테 주거나 결합 전문기관을 보내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적정성 검토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나가면은 뭔가 식별위험성이 높고 특이치값도 있고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부적정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조건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내보내도록 하는 조건부 적정, 이런 식으로도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적정 나온 경우에는 그 조건을 달아놓은 것들을 좀 해결을 하면은 반출이 되는 거고요. 부적정 뜨면은 감염 처리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반출이 안 되거나,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토를 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서류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서류들을 만드는 게 필요 서류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정성 검토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내서 보시면은 적정성 검토가 내부 인원, 그러니까 기관이 큰 경우에 내부에 이제 감염정보 전문가도 있고 뭐 개인정보 전문가도 있는 경우에 내부 검토위원을 두고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부 검토위원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근데 만약에 외부로 나갔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적정성 검토를 누가 했냐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 온 감염정보 전문가가 했냐,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직원이 했냐에 따라서 좀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감염정보의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하도록 저희가 좀 많이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정성 검토 같은 것들을 할 전문가가 필요할 때 보시면은 저희가 준비한 감염정보 지원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에 보시면은 감염정보 전문가 풀이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은 전문가를 지원받고 선정하는 것부터 지원받아서 비용 처리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안전한 관리라고 해서, 아까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관리 안 하면은 이제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그래서 관리 기록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받아가신 분도 이게 이제 개인정보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 내용을 담은 게 5단계의 안전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정보의 결합은 데이터를 그냥 그 데이터 자체를 갖고 가서 이렇게 순수하게 연구하시는 분 말고, 근데 하나의 데이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A 기관의 데이터, B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그 결합된 데이터를 갖고 가서 연구하는 게 좀 더 연구적으로 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게 가명 정보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 신청자는 연구자입니다. 연구자가 A 기관, B 기관한테 나한테 데이터를 결합하게 좀 제공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갖고 아까 신청하는 방법은 뭐 연구계획 작성해서 협의해서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합 목적을 설정하고 정보 제공 기관과 협의를 한 다음에 결합 신청을 합니다. 결합 신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가명 지원 플랫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합키 관리기관이 인터넷진흥원이고 결합 전문기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 다양한 결합 전문기관이 있고, 그래서 결합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A 기관, B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한 거를 결합 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한 다음에 반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결합 신청자가 받아가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결합 절차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합키랑 1년 번호 있고 1년 번호 결합키가 있는데 요건 설명드리기 전에 결합에 대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요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금 보면 헷갈리니까 사례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명전목 결합이 도대체 해서 뭐가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 만약에 그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암 치료를 한 환자가 향후에 어떠한 질병에 장기 합병증이 발생하는지를 좀 연구해보고 싶다, 만성 질환을 추적해보고 싶다고 할 때 만약에 오늘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고 치면은 앞으로 내가 이제 수술했던 환자들을 계속 매년 한두 번씩 와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제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혹시 병원 어디에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합을 하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보통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과 결합을 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자기가 진료했던 그 환자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어떠한 질병으로 그 진료를 받았었는지, 처방을 받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한 번에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최근 10년간의 진료 내역을 보고 이런 것들을 추적 관찰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결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 20만 명의 이제 그 암 환자 데이터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데이터가 있잖아요. 전국민 데이터 중에 그 암 환자 데이터 20만 명의 데이터를 결합키를 뽑아가지고 건보공단 데이터에 20만 명 동일한 사람들끼리 찾아서 매칭해서 이제 뽑아서 결합을 한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최적의 암치료법 제공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편의점 같은 경우에 그 편의점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우리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이 제일 많이 팔리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느 연령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와서 사가는 건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카드사 데이터랑 결합을 하면 카드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 확인할 수 있고 주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결합을 해서 그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분류해서 어느 물품을 많이 사가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이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도 좀 뭐 민간 기업에서 상품 개발을 위해서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좀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장기 이식 실태 파악이라고 이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서 불법 장기 이식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면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신평원에 보면은 의약품 처방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장기 이식을 하면은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게 양성으로 하든 불법으로 하든 모두 그 약을 먹기 때문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회에 있는 양성으로 정상적으로 장기 이식을 한 사람의 데이터랑 그다음에 그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람 데이터랑 비교를 하면은 여기서 장기조직혈액원에 있는 데이터에 없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이식한 사람들이겠죠. 네, 그런 것들 장기 이식 실태 파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 생활 수준 파악이라고 그 고아원에서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밖으로 나온 친구들이 이제 좀 생활 기반이 어렵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다 보니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상담센터로 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설문지 작성을 하고 이런 게 돼서 복지를 어떻게 개선을 시켜줘야 될까, 이 친구들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하려면은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데이터를 줘야지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신평원에 있는 정보로서
그래서 이제 의료비 정보 이런 거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득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요거에 맞춰서 이런 친구들에 맞춰서 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님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수감자 뭐 교정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인데 그 교도소에 있을 때 제빵 기술을 배운 수감자가 재범률이 낮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이게 진짜 맞냐라고 확인할 때 수감자 정보, 수감자가 받은 교정 정책 정보 등을 결합을 해서 이 사람들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은 이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도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학교 졸업하시면은 대학교 후배들이 전화해서 선배님 혹시 회사 지금 어디고 다니세요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거 물어보시는데 그건 일일이 전화해서 답변 안 해주는 선배들도 있고 그다음에 100% 다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있는 졸업생 학적 정보랑 건보공단에 있는 사대보험 가입자 정보 하면 직장 다 나오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그거랑 결합을 시켜놓으면은 그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학교가 우리 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해서 나간 친구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2년 전에 선도 사례 우수 사례였는데 성남시에서 그 전기차랑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설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티맵에서 6개월 동안 티맵 그 전기차 수소차 이용자 차량 등록자들이 티맵을 이용해서 어디를 그렇게 많이 낮 시간에 어디에 주차해 있고 밤 시간에 어디에 주차가 돼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주차가 돼 있는 장소를 찾아서 여기에 이제 충전 시설을 구축한다라는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요거에서 보시면 티맵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넣잖아요. 그러니까 결합키가 핸드폰 번호로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그 차량주의 핸드폰 번호랑 티맵의 핸드폰 번호를 암호화해가지고 결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 작년에 경진대회에서 대상 받았던 사례인데요. 그 양평군에서 취약자 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통신사에서 6개월치 그 취약자, 노인, 장애인 그 양평군 장애인 보호구역 그 장애인들이 6개월 동안 양평군 안에서 돌아다닌 그 지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위치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통신사에서 위치 정보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취약자 보호구역 지정한 때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이제 대상을 받았는데 이유는 이게 모든 지자체가 적용 가능한 사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도 사례적으로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직 실행은 안 되고요.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받은 건데 이것도 서울 시내에 보면은 쉘터형 버스 정류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겨가지고 겨울에 이제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에어컨 나와서 시원한.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 좀 여름이나 겨울에 나와서 버스 탈 때 기다리실 때 힘드시지 않게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셀템 버스 정류장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설치할지를 이제 정할 때 뭐 팀원이에서 버스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통신사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지자체 정보랑 노인분들의 그 65세 이상의 그 이름 그 정보랑 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많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표 온도,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중에 지표 온도가 높은데 낮은데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이거 뒤로 가기가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암센터 얘기 걸로 이 건으로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암센터랑 건보 데이터가 지금 결합을 했잖아요. 그럼 20만 명이면은 1년 번호가 1번부터 20만 번까지 있겠죠. 지금 1년 번호 A랑 1년 번호 B는 이제 1번부터 20만 번까지가 이제 있는데 만약에 제 데이터가 저기 왼쪽 그 암센터에 있는 데이터라 해서 800번이었습니다. 제가 800번 데이터고 제 이름은 강동우 1979, 그러니까 제 이름, 생년월일, 성별이 결합키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양 기관이 다 갖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800번에 강동우, 생년월일, 성별을 넣고 그 다음에 저기 건보에서는 10만 번 중에 한 제가 10,000번이라고 치죠. 10,000번의 제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00번에 강동우, 생년월일, 성별을 넣고 이렇게 이걸 한 다음에 샤이오르그를 암호화를 합니다. 두 개의 정보를 똑같이 제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갖고 암호화를 하면은 해시값이 나오는데 해시값이 동일할 거 아니에요. 동일한 해시값이 나옵니다. 동일한 해시값이 나오면은
이 1년 번호와 결합키 해시 값을 저 결합키 관리 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인데 인터넷진흥원으로 보내줍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해시 값이 같은 데이터끼리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A기관에서 온 데이터의 800번과 B기관에서 온 데이터 10,000번이 같은 데이터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특정할 수 있겠죠. 누군지는 몰라요. 해시 값으로 암호화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A기관, B기관에서 여기 800번하고 여기 10,000번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매칭된 데이터가 또 10만 개가 생기겠죠. 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800번하고 10,000번이 이렇게 붙겠죠. 그 10만 개에 만들어진 그 매칭 결합키 연계 정보라는 것을 그 결합 전문기관으로 이제 보내줍니다. 그럼 결합 전문기관은 다시 1년 번호랑 결합 대상 정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800번에서 암센터에서 위암 수술 받은 환자였다는 정보가 이제 결합 대상 정보겠죠. 위암 수술 받았다는 정보. 그 정보가 결합 전문기관으로 가고 그다음에 건보공단에 있는 제가 최근 10년 동안 진료받았던 내역들 정보가 이제 10,000번하고 붙여서 저기 결합 전문기관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진흥원에서 결합키 관리기관에서 아까 800번하고 10,000번을 붙여줬잖아요. 이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붙여줬으니까 이게 결합 전문기관으로 오면은 저 결합 전문기관에서는 800번 데이터랑 10,000번 데이터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붙여서 10,000개의 데이터를 10만 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10만 개의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누군지는 몰라요. 제 데이터가 800번하고 10,000번에 있던 데이터가 붙어갖고 해시화가 되어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아까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질병 치료를 최근 10년 동안 받았다는 정보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식별은 안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생년을 말고 보통은 연령하고 성별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그것도 데이터로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 40대 남자 정도라고 생각을 해갖고 나머지는 암 수술 받았고 위암 수술 받았고 어떠한 10년 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데이터를 이제 연구자가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관에 오신 분들 중에 본인 기관에서 우리도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앞으로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저희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정보 관련해 갖고 먼저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들 감염정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수준별로 기본 과정, 실무 과정을 나눠 가지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먼저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수료를 하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무 이제 온라인 교육 수료를 다 하시면은 오프라인 과정으로도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과정은 뭐냐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염 정보에 대해서 알게 돼서 아까 제가 위험성 검토해야 되고 적정성 검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적정성 검토를 하는 위원들을 좀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문가 과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를 좀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폼이 감염정보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go.kr이고요. 그 감염정보.한국처도 연결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그다음에 활용지원센터,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관련된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밖에 나가셔서 왼쪽 끝에 보시면은 저희 감염정보 활용지원센터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 이 사이트 가셔서 회원가입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내서 있잖아요. 이 전 타임에 그 비정형 데이터 막 안내서 보여줬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는 안내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와서 회원가입도 한번 해하시고 안내서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염정보 활용을 위한 맞춤형 종합 컨설팅이라고 우리 연구자 혹시 여기에 난 데이터는 없는데 연구하고 싶은데 연구자 이제 어디 데이터랑 결합을 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것들은 맞춤형 종합 컨설팅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좀 연구의 목적이 적합하고 국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A부터 Z까지 다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종합 컨설팅이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센터가 전국에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강원, 대전, 인천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서울 꼭 아니시더라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 있는 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설팅 내용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보실 때 한번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